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3주간 이어졌던 하락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차 하락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당분간 시장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자, 기로에 들어선 국내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KTB 투자증권 수석 연구위원, 김홍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무엇보다도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하락이 좀 끝나고 상승을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일단 아무튼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시간은 상당히 좀 걸리겠다. 이제 어느 정도는 좀 하락이 1차로는 좀 진행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추가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 박사님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1차 조정이 이제 한번 연출이 됐는데요. 예. 그 조정의 배경이랄까요? 그 전후를 해서 굉장히 어수선한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일단 테슬라 이슈가 있었죠. S&P 그렇죠. 500에 이제 편입하려다가 조금 이익의 안정성, 이익의 질, 이런 측면에서 이제 테슬라가 좀 문제를 좀 소음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이제 액면 분할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80억 달러 기술주를 연초부터 매수해서 이것도 이제 파생 상품을 한 40억 달러 이렇게 같이 해서 어떤 그 기술주의 급등 배경에 상당히 좀 의도적인 예. 그리고 어떤 특정 어떤 그 수급의 요인이 작용했다라는 부분도 마지막 힘을 실어줬다. 네, 이런저런 게 아주 좋은 뉴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좀 부자연스러운 뉴스이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니콜라 이슈, 그리고 이제 소프트뱅크 이슈,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7일 이동 평균으로 보면 한 26만 명에서 한 2달을 유지했거든요. 예. 지금 이제 하루 확진자 수로 보면 한 30만 명 넘어갔다가 주말에는 좀 살짝 또 내려오기도 했는데 아무튼 26만 명 정도에서 일주 평균치가요. 쭉 유지되다가 28만 명 내지 한 30만 명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다 이제 북반구가 겨울에 이제 가을 겨울을 앞두고 있고요. 이제 이런저런 어수선한 코로나 이슈까지 이제 겹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 속에 1차 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무거운 어떤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일단 시장이 좀 추가 상승을 해서 전고점을 돌파하려면 더 큰 에너지가 지금 필요로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경우로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하나는 이번에 이제 바닥을 쳤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정말로 다시 고점을 넘어서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 중간 정도를 보면 이 전에 고점과 그 다음에 목요일 날 기록했던 저점 사이에서 박스권을 만들어 가지고 옆으로 밀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그냥 잠시 쉬었다가 2차 하락을 통해서 또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럴 텐데. 시장이야 아무도 모르겠지만 저는 밸류에이션상 지금 부담스러운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향후 한 6개월, 1년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좀 내다본다면 지금 언저리가 좀 고점 언저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모든 분들이 얘기하듯이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자면 미국 지금 시가총액이 전체가 한 40조 달러 정도 되는데 10%를 폭락시키려면 하락시키려면 지금 10% 정도 가까이 하락했습니다만은 10% 한 4조 달러 정도의 악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20%를 하락하려면 8조 달러의 악재가 나와야 됩니다. 8조 달러의 악재는 영국, 프랑스, 독일 GDP 정도거든요. 그 정도의 악재가 나와야 한 20% 정도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지금 뭐 바로 하락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돈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결국 밸류에이션의 부담을 못 이기고 전고점을 혹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더라도 그렇게 큰 의미는 저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달리 그 해석해 보면 잘 해봐야 박스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자, 그 센터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 역시 크게 의견은 다르지 않은데요. 뭐 지금 현재 위치가 그렇게 투자자들이 조급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뭐 투자자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과 같이 뭐 어떤 거품에 대한 붕괴 이런 우려까지 확장해서 봐야 될 문제는 분명 아니다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이제 2021년도에 대한 경제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주까지 진행되었던 이 9월의 하락 이것이 단기간 내 회복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들은 2021년도 전망에 대해서 상반기를 상당히 낙관적으로 볼 거예요. 내년 뭐 어떤 정책 효과가 발현이 됐던 안 됐던 어쨌든 이 경기나 기업 이익 부분에 있어서의 기저 측면의 모멘텀이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1년도 상반기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인 기대를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연말에 녹아들게 된다라면 추후의 시간이 지나서는 만약 그런 징후가 나왔을 때 시장에 대한 해석은 또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경기가 회복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추가적인 부양 정책에 대한 명분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오히려 투자 자본은 이런 상황을 어떤 차익 실현 내지는 재료 노출의 의미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 등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 국면은 그렇게 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9월 한 달 동안 앞서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성장주에 대한 여러 믿음이 약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이 다시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기업 측에서 숫자를 보여주던 아니면 숫자를 미래의 숫자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 또 새로운 어떤 그 비전과 목표를 우리가 기다려야 될 필요 등이 있습니다. 다행히 연말과 연초 사이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 만큼 뭐 지금 시장 상황에서 당장 10월에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어떤 투자의 시계가 빨리 돌아가고 있지는 않으니까 뭐 연말 이 명절 기간 동안에 너무 그렇게 조급해하거나 어떤 특정한 투자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모양은 어떤 형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위다, 아래다, 중간으로 박스권으로 간다. 그래서 미국 시장.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확장세는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투자자들이 어떤 주가 상승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좀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저 역시 동의하는 부분 등은 있지만 현재 상황은 유동성이 자산으로 돌변하면서 뭔가 그 가치를 변화시켜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전에 세미나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언급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대차대조표 등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주 단순합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자본에 대한 훼손이 있지 않은 상황에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자산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 경제 시스템이 딱 그렇다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고 정부가 돈을 푼 상황에서 부채가 무한정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라면 우선 어떤 구조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는 한 당분간 자산의 가격은 부풀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난 6개월 사이에서 전부 다 반영했다라고 단정질 수 없는 만큼 당분간 자산 시장에 대한 가격 상승은 계속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똑같이 또 하나 의문이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이제 기술주입니다. 이게 원래 그 주가라고 하는 것이 한번 그 주도주로 붙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냥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가야지 중간에 쉬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 특히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이러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기대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이제 모양이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기술주는 지난 한 2달 짧게 보면 한 달 반 동안은 별로 그렇게 그림의 모양이 잘 나오는 형태는 아니었죠. 특히 이제 고점에서부터 따져서 15%에서 20%씩 막 하락을 하고 했으니까 이게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건가 하는 거에 대한 기대를 약간 낮춰버리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주가 과연 여기서 재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지금 이제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기술주 재상승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희망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기술 성장주들에 대한 부분의 평가를 마치 가을 하늘 같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가을 싶어요. 하늘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을 하늘이라고 그러면 고기압이 발달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우리가 보면 흔히 여러 어떤 문학적 표현에서도 가을 하늘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높은 이유를 여러 이론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고기압이 발달되다 보니까 구름 자체가 높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름보다는 상당히 높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 또 건조해지다 보니까 구름이 잘 발달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예, 새파란 하늘이 나오잖아요. 비교 대상이 부족해지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한 그 높이나 수준을 가늠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예. 지금 현재 기술주가 딱 그런 양상에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뭔가 더 성장성이 강한 놈이 들어오게 되면 걔와 비교해서 얘는 별로 꿀릴 게 없네 라고 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유를 찾게 되고 현재 상당히 많은 기업들의 IPO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런 기업들과의 비교를 서로 선순환적으로 계속 반복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 뭐 지난 그 9월에 있었던 그 니콜라에 대한 이슈 이런 문제나 어떤 도덕적 문제나 어떤 법리적인 문제 이 사안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면 지금 당장 성장주에 대한 잠재력을 선을 그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없다라는 점입니다. 예. 그런 요인에서 현 시장 단계의 어떤 성장주에 대한 잠재력은 여전히 높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센터장님은 참 문학적인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 3주 전인가 나오셨을 때는 산 넘어 산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가을 하늘을 가지고 비유를 하시니까 원래 이게 그 증권 바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삭막한 바닥인데 네. 아주 낭만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술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뭐 낙관론자들은 뭐 낙관적인 지표만 가지고 그렇죠. 들이댈 거고 또 좀 비관론자들은 뭐 비관적인 지표를 들이대서 균형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밸류에이션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만 좋은 건 맞다. 예. 우수한 기업이 많이 상장돼 있고 성장성이 있고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이 언택트 수혜주 또 거기다가 지금 이제 막 꽃을 피우는 인더스트리 4.0의 어떤 주도적인 기술을 주도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상장돼 있는 것은 맞지만 뭐 그래서 비싸다. 그래서 가격은 많이 반영됐다. PBR이 지금 한 5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나스닥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의 PBR과 ROE 관계를 보면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정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동안 계속 이익률이 좋아지면서 좀 주가가 올라간 그런 대표적 증시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PBR 한 5배 정도는 2000년 닷컴 버블 정도의 지금 한 수준에 와 있고요. 예, PR이 거의 35배 정도 되네요. ROE네요. 네, ROE고요. 예. 오른쪽 축이 이제 PBR인데 한 5배 정도 좀 넘습니다. 금융위기 이후로 보면 지금 뭐 한 4배 정도, 거의 4배 가까이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익이 좋아서, 펀더멘탈이 좋아서 뭐 주가가 비싸진 거는 오케이. 예. 그런데 그 비싸진 정도가 지금 20년 전에 닷컴 버블 수준 정도까지도 지금 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관점은 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GDP, 실물 경제 대비 나스닥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의 무게, 이 상대 비율이 그러니까 실물 경제보다 닷컴 버블 때는 한 50%, 예. 지금은 100%라는 것이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니 닷컴 버블 때는 그때는 나스닥 기업이라는 게 형편없었고 돈도 제대로 못 벌었고 지금 그때는 굉장히 뭐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다. 지금 얼마나 기업들이 좋냐. 하지만 그때도 그런 이유 때문에 50%간 겁니다. 지금은 그것보다 기업들이 좋으니까 100%온 거고. 그렇죠. 그래서 20년 전보다 지금 실물 경제보다는 2배나 팽창해 있다라는 건 팩트거든요. 좋은 거 인정. 하지만 비싸졌다라는 거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상대 강도인데 다른 업종 대비 상대 강도 내지는 보시는 것처럼 뭐 에너지 섹터라든지 아니면 소재라든지 산업재라든지 다 비슷합니다. 아니면 S&P 500 전체 지수 대비 상대 강도라든지 이 테크 하드웨어나 테크 소프트웨어 이 주도주들의 상대 강도가
지금 금융위기에 한 300 정도였는데 지금 1,800이니까 6배가 상대적으로 예. 한쪽으로의 쏠림이 굉장히 지나치다. 좋으니까 쏠린 거고요. 그렇죠. 우수한 기업이 많았기 때문에 쏠린 건 맞다. 하지만 시장은 결국 쏠리면 역쏠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뭐 이런 IT 메가테크 기업들이 이제 완전히 다 망하는 거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작용과 반작용, 정반합의 관계에서 조정이 나올 만한 때가 이미 지났다라는 예. 거고요. 그러면 뭐 오늘 저녁부터 바로 폭락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그렇죠. 언제 폭락할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운사이드 리스크, 하락 위험은 좀 더 커지는 것으로 보시는 게 맞을 거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 좋은 기업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좋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올라갔고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해서 계속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하나는 최근에 아무튼 주가 움직이는 걸로 봤을 때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IT 버블 때처럼 주가가 갑자기 펑 터져가지고 밑으로 정말 빠른 속도로서 내리받아 버리는 이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근 한 달 동안의 주가가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천천히 내려오는 그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천천히 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이제 그 미국 시장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국내 시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미국 시장이 떨어지는 기간 동안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반응을 했고요. 이러면서 우리 시장도 뭐 어느 정도는 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상당히 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사님부터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한국 시장 뭐 상대적으로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뭐 대표적인 성장주에 비하면 좀 점잖은 편이죠. 예. 일단 산업재가 많고 또 자동차라든지 또 요즘 어쨌든 글로벌리 성장하고 있는 반도체 예. 이런 업종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지금 미국 증시보다는 뭐 좀 고평가 정도가 좀 점잖은 편이다.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 주식을 저 시장은 너무 비싸. 예. 저기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없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아마도 없을 거라고 예. 저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만약에 주가가 전 세계 주가가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갔을 때 좀 적게 빠진다든지 수급 쪽에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크게 팔고 나갈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동반해서 좀 빠지는 정도 내지는 조금 글로벌 증시보다는 혹은 미국의 성장주보다는 적게 빠지는 정도지 조정에서 완전히 자유롭거나 오히려 글로벌 증시는 조정을 보이는데 한국 증시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림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한국 증시는 그래도 조금 아주 과열돼 있는 상태는 아니다. 세계 증시에 비하면 주도주 증시에 비하면 과열돼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지만 글로벌 증시 자체가 지금 조정 위험이 상당히 그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조금 불안정성은 커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각에서는 뭐 내년도 또 현재 이제 기업이 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때문에 좋아진다라고 얘기하고 또 한국은 맨날 퍼가 뭐 왜 10배 언저리에 있어야 되냐. 앞서 말씀드린 뭐 GDP 시가총액 비율도 우리나라 100%지 않습니까? 미국 전체 시장이 200%고 뭐 이런데 왜 한국 시장은 왜 100%여만 되느냐라는 건데요. 이런 멀티플이 올라가려면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경제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출 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좋아져야 되고 수출의 부가가치가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들이 당장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간 상태도 아닌 내년 상반기까지 바로 그런 조건이 충족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센터님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상대적으로 미국과 비교해서 조금 그 충격에 대한 민감도가 줄일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도 역시 이제 주가가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일 때 IT의 영향력이 분명히 컸었었는데 그렇죠. 문제는 그 쏠림이 미국보다는 조금 덜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IT 섹터의 PER은 30배가 이미 훌쩍 넘어가 있고 근데 시장은 MSCI 기준으로 따지면 한 25배 내외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PER에 대한 갭이 한 4배 이상 벌어졌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ITPR이 한 13배, 12배 정도고 시장도 12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보다는 우리는 지수를 설명하는데 조금 더 편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미국은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데 오히려 버틸 수 있는 힘이 그나마 조금 있었었던 거죠. 또 그 과정에 배경이 되었었던 것의 하나의 두 번째 이유는 역시 개인 자금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점인데요. 현재도 고객 예탁금이 한 55조, 56조 정도를 계속 형성하면서 대기 자금이 이만큼 있다라는 것들을 시장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주식형 펀드 설정액이 70조 초반입니다. 10년 전 140조에 달했던 돈이 반토막 나 있는 사이에 절반 정도 준 거죠. 지난 올해 연초 이후에 고객 예탁금은 2배 이상 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처럼 간접 투자에서 직접 투자로에 대한 패러다임의 이동은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발생 시 상당히 신속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난주에까지 이제 우리 국내 증시가 조금 주춤하게 했었던 부분 등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못 견뎠다는 의미보다 그동안 뭐 LG화학의 인적 분할 문제라든지 니콜라 뉴스라든지 이런 뉴스 플로우를 하나둘씩 접근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조차도 상당히 부담스러웠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매기가 조금 약화됐었던 점이 코스피가 2,300선대까지 후퇴하게 된 주요한 이유가 되었고 이는 어떤 차익 실현에 대한 이유라기보다는 매수세 약화 내지 분산에 대한 영향이 조금 더 크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유동성에 의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유동성은 원래 한번 시작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서 불이 붙어버리고 그 다음에 한번 이제 끝나면 굉장히 약해지는 형태로서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정도로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위에서 쉬어버린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개인 투자자의 위력도 조금 약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다시 그 회복돼서 유동성의 힘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이 커지고 이런 형태로서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우리가 상당히 오랜 시간 제로금리 시대에 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금융투자 환경과 금융환경, 투자 환경 등은 그렇게 쉽게 바뀌기는 어렵지 않을까. 지금 현재 고객 예탁금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50조 원대까지 늘었는데 과연 이거를 한 50조 원 선을 허들로 한계에 도달한 것이냐고 볼 만한 근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간접 그 10년 전에 주식형 펀드 잔고가 그렇게 140조대까지 늘었을 때도 2배, 3배 이상 늘어나는 잠재력을 보여왔었고 그 주변에는 뭐 차이나붐이라든지 국내 어떤 가치주 투자에 대한 붐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이제 동시에 나타났었던 거죠. 그리고 당시에 그런 거품이 꺼지기 위해서는 통화정책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통화정책 환경이 바뀌기까지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계를 두는 것도 조금 이른감이 있고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어떤 목에 차는 느낌이 든다라고 할 만한 근거도 조금 부족하다라면 당분간 지금의 어떤 유동성 환경이 지속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강화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현재 시장에 대한 평가와 시나리오를 짜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와 정책이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는 전통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갖고 왔던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1990년도에 독일이 통일이 됐습니다. 그 독일 통일이 언제 있었냐면 우리로 따지면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에 독일 통일 이거를 재료로 해서 주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1998년도 그러니까 97년도 외환위기가 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엔달러 환율이 136엔에서부터 110엔까지 한꺼번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거를 재료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8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50까지 올라가는 계기가 거기에서 만들어졌고요. 안 좋은 쪽으로 보게 되면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하는 그 거의 맨 마지막 단계가 2008년도 추석 연휴 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보면 설 연휴 때는 이상하게 별로 그렇게 뭐 큰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들이 없는데 추석만은 유독 이상하게 아무튼 여러 가지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을 쭉 한번 해보면 뭐 미국 대선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뭐 일상적인 형태니까 지나갔고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잠깐 좀 여쭤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억에서 3억으로 이렇게 떨어뜨리겠다는 건데 야, 주식 3억 갖고 있는 사람이 대주주냐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얘기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거든요. 연말까지 그 대주주 양도세 가대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센터장님? 우선 그 제도라는 거는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만약 그것의 어떤 시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면 예. 당연히 수정되고 보완돼야 될 측면 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다소 좀 그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도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이 시장이 앞으로도 지속 확장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라면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당연히 시간이 지나서 동의할 줄 아는 그런 부분 등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주식시장에서 있어왔던 제도들을 보면 가격 제한 폭에 대한 부분, 우리가 사실 그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엄청 공포스럽게 그렇죠. 느꼈었거든요. 30% 했을 때 뭐 이게 난리 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말 그대로 우리가 제2의 외환위기를 또 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공포를 느껴왔었지만 충분히 그거를 견딜 수 있는 힘을 갖춰왔었기 때문에 그거를 쓰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아왔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 이 대주주 요건 강화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그 현재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누군가라는 것들부터 먼저 좀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예전에 뭐 시기적으로 2021년도부터는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는 나는 인수인계 받았으니까 가동하는 게 중요해라고 이렇게 감독당국에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현 우리 경제와 투자 환경에 이게 지금 부합한 부분은 맞는가? 그리고 만약에 부족하거나 어떤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라면은 그거를 다시 한번 연구하고 고민하는 자세 등이 좀 필요하다라 그렇죠. 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본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기할 가능성이 조금 크지 않은가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거를 제일 먼저 발표를 했던 2010년대 그렇죠. 그때 보면 시가총액이 1,000조가 채 안 됐었는데 지금은 시가총액이 2,000조에 도달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보면 그 당시에 생각했던 10억 그다음에 3억보다도 지금은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일단 이제 그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무엇보다도 국내외 모두 다 정책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의 주가가 하락하고 했던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 중에 하나는 연준이 포지션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정책의 변화 자체가 이 시장에 어떻게 그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상당한 재료가 될 거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거시경제 전반과 또 금융시장의 정책 변수가 어떤 버퍼 역할, 완충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앞으로도 적어도 연말까지는 완충작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미 GDP의 12% 정도 재정 지출을 이미 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적어도 1조 달러 정도 또 이제 집행이 거의 유력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좀 개인주의가 발달되고 또 어떤 봉쇄,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가에 대해서 어떤 반발, 국민들의 반발이 가장 심한 국가가 사실은 미국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정적인 버퍼가 지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어떠한 그 하방 경직성이 유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피해가 큰데도 불구하고 또 아마 2차 팬데믹이 올 경우에 미국보다 유럽이 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유로존의 실질적인 어떤 그 GDP 대비 재정 지출은 특히 순수한 보조금이라든지 재난지원금만 놓고 보면 GDP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조금 그 관광 수입도 굉장히 비중이 크고 스페인이나 이태리나 영국, 프랑스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코로나로 인한 어떤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정 지출의 여력이라든지 집행 어떤
집행의 어떤 결단력 이런 부분들이 유로존보다는 지금 미국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미국 경제나 미국 증시가. 예.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따지고 보면 사실은 코로나19의 가장 그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뭐 통계도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경제에 대한 충격은 좀 가장 약한 편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1차 재난지원금이 2분기에 반짝 소비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주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조금 이제 하반기에 또 추가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5, 6월 달에 이제 소비의 회복이나 이런 그 어떤 지지 효과보다는 앞으로 좀 약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체적으로 한국은 뭐 코로나19의 어떤 피해가 당연히 있긴 합니다만은 수출 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19에서 좀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예. 재정 지출 규모는 컸고 또 여행 수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적자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경제 성장률의 어떤 하방 경직성을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그 유리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거시경제적으로나 또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의 어떤 버퍼 효과는 한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센터장님께는 실적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석 연휴 들어가면 바로 이제 3분기 끝나고 4분기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연휴 끝나고 나면 좀 있다가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지금 실적은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뭐 아직까지도 실적 전망이 상당히 낙관적인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어떤 추정 이익의 빈도수가 상당히 조금 부족해진 기간에 들어와 있지 않냐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에 대한 이익 추정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기간에 있다라고 좀 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예. 특히 뭐 삼성전자의 추정 이익만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그 진폭이 조금 커져가고 있고 10조 원 내외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이 과정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지난 9월 20일 때까지의 그 수출 데이터가 좀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면 전체 수출 총액은 조금 개선되는 것 같고 일평균 수출은 아직까지 회복이 덜 되고 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각 항목별 내용을 보게 되면 반도체 부분에서 수출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바뀐 내용이 별로 보이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에서도 어떤 Q에 대한 의미보다는 P에 대한 조절 효과 아니면 비용을 얼마나 관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써왔느냐에 대한 부분 등이 3분기 실적 시즌에 가장 또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만 너무 좋다 안 좋다를 가지고 평가하시기보다 이번 실적 시즌은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하반기의 실적의 어떤 마진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예. 21년도 실적에 대한 회복 속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 예. 그 정도에 대한 포인트로 이번 3분기 어닝스 시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여기서 새로운 동력을 이익 측면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욕심을 만약에 갖고 계신다라면은 기대보다는 오히려 좀 실망을 하실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나요? 예. 그런 부분은 이미 시장에 많이 녹아 들어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봅니다. 글쎄요, 최근까지 보면 실적에 대한 기대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전망도 삼성전자가 10조를 넘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고 LG전자가 굉장히 큰 이익을 낼 거다 예상보다. 그러면서 주가가 거의 지금 뭐 상당폭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나오는 이익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이제 그 전략에 대해서 한번 그 마지막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께서 기존에 그 말씀하셨던 전략은 바벨 전략이었습니다. 네네네. 한쪽 자산 가치주 또 한쪽 성장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보면 그때에 비해서는 성장주가 힘이 좀 약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치주가 그때보다는 조금 시장에서의 영향은 커진 것 같고 이런 상태거든요. 이런 전략은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만약 가치주나 경기민감주에 대한 업황 변화가 올 연말 내지 내년 상반기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면은 예. 우선 지금 약간 주도주에 대한 로테이션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는 있을 텐데요. 예. 근데 아직 단기 실적만으로 2021년에 대한 21년도에 경기 민감주에 대한 영업 환경이 완전 개선됐다라 보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판단이 듭니다. 오히려 예. 가치주들은 2021년 상반기 동안에 어떻게 하면
성장주처럼 보일 수 없을까라는 것들의 메시지를 투자자들에게 자꾸 보여줄 의무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성장주 쪽에 투자 유인이 여전히 강하고 최근에 나타나는 가격 조정은 어떤 그 주도주에 대한 전환 가능성을 내비쳤다라기보다는 그동안에 바라만 봤던 투자자들의 하나의 진입 기회에 대한 어떤 기회로서 인식하는 부분 등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김한진 KTB 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